바른마음 가족학교 가족수 프로젝트 넘버원 위대한 유산. 오늘은 3강 가족 보수주의 그리고 PC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몽주의 사상이 발현하는 데는 과학혁명이라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중세에는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과학혁명으로 인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힘이 실리면서 그 당시의 가치관이 급속도로 바뀌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고요. 이후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 출판되면서 칸트 스스로 인식의 전환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할 정도로 계몽사상가들은 인간 이성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칸트 이후 스스로 부여한 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율적 주체가 출현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의의는 바로 주체라고 하는 것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주체로서의 개인을 나타냅니다. 중세에는 신의 아래에 있었고 고대 시대에는 공동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근대 주체 개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절대 왕정 아래 봉건제의 신분제도에 살았던 시민들이 개인을 주체로 사유하는 계몽주의 영향을 받으며 혁명을 일으켰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2강에서 배웠던 프랑스 혁명이었죠. 그 혁명의 핵심 가치는 개인이 누리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프랑스 혁명에서 촉발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에드먼드 버크는 이 자유와 평등의 원리가 역사에 기반하지 않는 추상적 원리라고 반박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전체주의가 무너진 뒤 각 나라에서는 정치적 체제로 근대 민주주의가 생겨났는데요. 가장 성공적인 나라로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이었던 토크빌은 자신의 나라는 혁명을 일으켰으나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나 조사하려고 미국을 탐방하면서 썼던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고요. 우리 보수주의자라면 한 번쯤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누구나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색다른 이야기인데요. 벤 샤피로라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면서 보수주의를 이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유대인이면서 변호사였다가 지금은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벤 샤피로의 주장에 의하면 벤 샤피로는 서구 문화에 두 원류가 있다고 합니다.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 여태껏 우리가 학교에서 지식으로 습득해왔던 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내용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요, 보수주의자들이 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러한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어쨌든 샤프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샤피로는 서구 문화의 이 두 원류로 아테네와 예루살렘을 꼽고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근대적 가치와 이성은 서구 문명이라는 기반 위에서 탄생되었는데요. 바로 이 서구 문명의 튼튼한 기반이 벤 샤피로는 예루살렘과 아테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들도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이후에는 또 이렇게 똑같게 벤 샤피로와 똑같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배운 모든 것은 이성의 아테네를 토대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과 이 명언은 고야의 그림인데요. 여기 앞에 쓰여진 그 문구가 잠자는 이성은 괴물을 깨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또 이 명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을 탐구할 수
탐구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과 인간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탐구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기반 위에서 서구 문명은 과학이 발달하였고요. 또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와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게 되는데요. 데카르트의 주체의 그 개인 개념 그 이전에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개인으로 사제들의 고해성사 없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종교개혁 사상 역시 개인이 탄생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과 아테네의 기반을 가지고 정부의 과도한 개인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또한 이 개인은 윤리적 책임의 주체로 도덕적 의무와 또 덕을 추구해야 한다는 또 생각을 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과 아테네의 두 기반에 든든히 서게 된 서구 문명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건국과 또 이런 사상적 기반 역시 예루살렘과 아테네이고요. 왕의 절대 권력에 대항하여서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문서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마그나 카르타라고 합니다. 1215년 영국의 이야기이고요. 이때 왕은 존 왕입니다. 국왕의 서명으로 영국은 이미 이때부터 입헌 군주제가 탄생이 되었고요. 프랑스 혁명 성찰을 읽어보시면 이런 영국의 헌정에 대한 그 버크의 자부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되실 거예요. 또 베스트팔렌 조약은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고 또 이런 개별 국가의 주권이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그 유명한 신성로마 제국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잠시 또 앞에서 언급했었는데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명화인데요. 이런 미국의 독립을 가능하도록 만든 정신 역시 예루살렘과 아테네고요. 또 이렇게 노예 철폐, 또 전체주의를 표방하였던 나치와 공산주의를 종식시키고 또 인류가 자유시장 경제로 수많은 빈곤자들을 번영과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예루살렘과 아테네의 두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구 문명의 기반이 된 유대 기독교적 가치와 그리스적 자연법을 거부하고 유토피아 사상에 빠져 있던 히틀러의 나치와 러시아의 공산주의는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현대에서는 자유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선심성 정책으로 21세기에 사회주의 모델 국가를 만들겠다던 베네수엘라가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베네수엘라에 있었던 그 내용을 뉴스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참한 국가 1위 베네수엘라, 체제 불안으로 그리고 또 극심한 경제난의 악순환으로 베네수엘라가 비참한 국가 1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민들은 340만 명 이미 탈출하고 있고 연내 530만 명 추가로 또 탈출할 거라는 그러한 내용의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이런 극심한 치안이 문제가 되었고 있다라는 내용도 보도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어, 실업률 전망치와 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 올해 베네수엘라 물가 상승률 800만 프로 전망. 예, 무섭네요. 우리 이렇게 서구 문명의 기반을 떠난 이 베네수엘라의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잘 교훈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이런 유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그리스적 자연법 사상을 버리고 그 자리에 도덕적 주관주의, 그러니까 상대주의죠. 또 감정 규범으로, 예, 규범이 감정 규범으로 또 대체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미국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희 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또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이승만 박사가 조선 말기에 영어 공부하여서 출세하려고 배제학당에 갔다가 그 기독교 문물을 접하고 저 기독교 문명인 나라들을 보니 모두 다 잘 살고 있구나. 우리도 저 나라들의 것들을 그대로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성 감옥에서 작성하였던 이 독립정신에 잘 나와 있으니 읽어보지 못하셨던 분들 한번 이번 기회에 읽어보시고요. 아무튼 이런 기독교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은 그 이승만 박사님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일대 대통령이 되었고 또 한국의 근대사에 기독교가 끼친 영향도 상당하였죠. 이랬던 대한민국에서 동성혼 합법화 이야기가 나오고 페미니즘 열풍이 불면서 가족 복구가 아닌 가족 해체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있고요. 또 제가 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어느덧 우리나라도 도덕 주관주의와 감정 규범으로 대체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복습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지난 2강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하였던 권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여자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그 권위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의 한 기반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자율적 주체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러셀 코크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보수주의자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기에 스스로 왕이 되기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이 시대에는 스스로 왕이 되어 모든 권위를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오늘 3강 가족 보수주의, 그리고 PC 정치적 올바름을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권위가 어디로부터 기인하였고, 그 권위를 부여받은 자율적인 개인이 어떻게 보수주의자를 혐오하고 가족을 소멸시켜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글러스 머리라고 하신 분이 쓴 군중의 광기를 보면은요, 신, 주체, 이성, 이런 것을 가리켜 거대 서사라고 하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면서 프랑스의 철학자, 리오타르는 서구 사상의 토대가 된 이 거대 서사의 붕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거대 서사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었고 또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한 예로는요, 신의 존재 아래 우리는 신이 주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산다라는 그 자체로 의미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신을 인정하는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의미가 통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고 그 의미를 또 재구성하는 것이 이 현대의 현실입니다. 의미가 재구성되며 새로운 종교가 발현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새로운 이데올로기 세 가지를 오늘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요즘 현대는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세 가지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회정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과의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정의는 억압적 전통적인 체제, 구조를 해체하고 억압자의 권력과 자원을 피해자에게 재분배하는 것을 사회정의라고 일컫습니다. 이 사회정의는 결국 결과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별, 젠더, 종교, 인종, 장애, 민족, 성적 지향, 문화 등 개인의 특성이 아닌 공유되는 집단 정체성을 기반으로 배타적인 정치 동맹을 추구하는 정체성 정치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인종, 신분, 성별, 사회적 계급,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사회 내에서 계층적 위계 질서가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위계 질서상에서 전통적으로 억압을 받은 계층일수록 더 많은 사회적 발언권을 부여받고요. 백인, 남성, 이성애자보다 흑인, 여성, 동성애자가 사회적 권위에 우위를 갖게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요 교차성 이론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 대립을 해보면은요, 그 5.18 유공자라든지 또 세월호 할로윈 데이 그 피해자들 보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요 교차성 이론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예전에 있지 않았던 일들이긴 한데 사회적 권위에 우위를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류가 이제 현대의 주류라면은요, 바로 LGBTQ, 그 다음에 특권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죠. 그 다음에 혐오. 이 세 가지가 어느덧 지금 현대의 주류가 되었고요. 1강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이 탈근대 시대의 도덕혁명에 관하여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오늘은 이 탈근대 시대에 재구성된 자유와 평등이 어떻게 가족과 결혼 제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과 가족 제도의 전통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자연적인 성을 그 출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젠더라는 사회적인 성이 페미니즘 철학에서 발명되면서 주디스 버틀러라는 철학자는 젠더는 자유의 영역임을 천명하면서 퀴어 이론을 토대로 성해체를 실현시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제는 동성혼, 일부 다처제, 폴리아모리 이러한 것들이 가족을 위협하고 있고요. 이들이 동성혼, 일부 다처제, 폴리아모리에 속하는 이 소수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사회적 승인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 가족에서의 중요한 기능인 출산은 남성과 여성의 사랑의 열매로 자연 출산을 하여야 하지만 지난 1강에서도 잠시 레즈비언 부부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듯이 동성혼에서 자연 출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의 힘을 빌려 출산을 해야 하고 냉동 난자를 준비하는 비혼 출산, 동성 커플의 대리모 출산, 이 모두 아직 우리 윤리적 합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음에도 가족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은 정상 가족으로 동성혼과 비혼 가족을 가리키는 가족들은 다양한 가족이라는 교묘한 언어를 사용하여 가족으로 승인받으려고 하고요. 오히려 가족인 한부모 가족이나 조순 가족을 다양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정작 가족에서 배제시키는 그야말로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족에게는 차별적 언어 활용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기괴한 일들이 가족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탈근대 시대에 재구성된 자유와 평등이 가져온 병폐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가족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자녀들은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기면서 가족의 유대감은 날로 날로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진보 세력들이 주장하는 유토피아 실현에 가족이 큰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동성혼과 비혼 출산 혹은 동성 공고 가족들을 사용하여서 전통 가족을 해체하게 되면 사회는 점차 개인을 고립시키고 기계론적 세계관에 의하여서 인간을 물건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인간의 이해력은 사라져가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원자화되어 가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일찍 간파한 기독교 변증가인 프란시스 셰퍼는 파편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를 설명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명화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폴 세자는 기하학적인 형태로 자연을 생각하였는데요. 구, 원기도 원뿔과 같은 단순한 형태의 입체로 환원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생빅두아르라는 그 산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세부적인 형상을 아주 단순화시킨 그런 그림입니다. 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의 형상이 아니고, 예, 디테일한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굉장히 많이 단순화시킨 그림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명화는 목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지금 이런 숲에 있는 나무들, 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이 나무 역시 그다음에 뭐 교회라든지 이러한 건물들, 이러한 것들도 지금 많이 단순화 시켜 있는데요. 지금 셰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연만 단순화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 역시 단순화되어 표현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인간의 표현을 셰퍼는 파편화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명화는요, 칸딘스키의 그림인데요. 푸른 산이라고 하는 제목의 명화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단순화되었고, 정말 이게 푸른 산이라고 하는 제목을 듣기 이전에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명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명화는요, 칸딘스키가 추상화의 대가인 것을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목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고 셰퍼는 너무 이제 파편화되어서 아예 실제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요. 피카소의 아비뇽의 여인들을 지금 보게 되면은요. 지금 배경 자체도 파편화되어져 있는 세계고요. 이 안에 그려진 인간 역시 파편화된 인간인데, 셰퍼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하는데요. 사람이 사람 이하로 표현이 되어서 인간성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뒷샹에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인간적인 것은 이제 모조리 아주 그냥 완전히 다 삭제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거죠. 이렇게 개인이 원자화되고 사회가 파편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고를 기반으로 이제 포스트 휴먼이 도래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역시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수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전체주의나 진보주의를 경계하냐면요. 바로 이들은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를 사람들에게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릭 샘터럼이라고 하는 미국의 공화당 의원인데요. 이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가족은 가치와 미덕을 만들어낸다. 가족은 도덕적이다. 가족은 옳지 못한 것과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은 정의의 선봉이며 불의에 대한 최선의 방어이다.
옳지 못한 것과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한 가족은 바로 전통적인 가족이겠죠. 정의의 선봉이며 불의에 대한 최선의 방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이 가족에 대한 이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정치적 올바름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요, 서구 문명 아래에서 영향을 받았던 형성한 그런 가치라든지 문화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양성, 다문화, 사회적 정의 등을 주장하는 담론 아래 시작된 사상이 바로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예, 생각을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정치적 올바름은 그는 어떤 언어를, 몇 가지 언어를 고치고 또 자제시키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보통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해서 차별적 언어 사용이나 그런 어떤 활동들을 저항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올바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요. 2016년 기사입니다. 벙어리 장갑 아닌 손모아 장갑입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 비하 표현 개선 캠페인으로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요. 2019년에는 흑인 인어공주 등장, 정치적 올바름의 과잉이다, 아니다, 굳이 백인이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이런 기사였고요. 여기 보면은 흑인 인어공주 반대하면 인종차별주의자라니. 예, 그러면서 흑인 인어공주 할리베리 발탁에 우리의 인어공주를 바꾸지 마라고 비난이 쇄도했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요, 미국 만화가 지고 한국 드라마가 흥하는 이유, 그래서 러시아 매체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지나친 PC주의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사회적인 검열이 창작 자유를 제한하고 또 과도한 정치적 메시지는 독자 이탈을 불러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슈퍼맨을 어, 동성애자로, 예,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요, 양성애자 정체성을 커밍아웃 한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지나친 PC주의, 예, 정치적 올바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고 하네요. 예, 양성애자 정체성을 커밍아웃 한다. 예, 어렸을 때 제가 봤던 슈퍼맨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어서 조금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많은 독자, 시청자들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미국 만화, 영화를 외면하고, 예, 대신 또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한국 드라마에게 끌리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단어가 만드는 평등한 세상, 성평등 언어사전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차별 언어, 그녀는 그, 예, 또 자궁은 호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청주시 역시 일상 행정 안에서의 성차별 언어 개선하기로 해서 성평등 존중 언어로 바꿔 사용하기 위해 22건을 선정을 하였다는 기사가 2020년 기사로 나왔는데요. 예, 맘스 스테이션 어린이 승하차장이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부인, 부동산 투기자로 불러야 된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에게 여성성을 부여하여 여성을 비하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또 여경, 여교수를 경찰, 교수로 불러야 된다. 여씨가 아닌데 왜 그렇게 부르나요? 라는 내용인데 좀 너무 좀 지나친 피해의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잠깐 해봤습니다.
질세라 서울시 역시 성평등 언어사전을 펴내는데요. 거의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효자 상품이 인기 상품, 유모차는 유아차로, 예, 그렇게 대체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정치적 올바름이 입마개가 될 때, 이 기사는 2024년 최신 기사인데요. 잘못된 단어라고 하는 책을 르네 피스터라고 하는 분이 출판을 하였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어떻게 우리를 침묵시키는가라는 그런 부제를 달고 이 책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리고요. 이 기사를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어, 이언 부르마라고 하는 진보 성향의 영국 가디언의 칼럼니스트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영국 가디언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기사를 썼었냐면요. 성폭행 고발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된 캐나다 록스타 지안 고메시의 책을 예, 기사로 실었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에 이언 부르마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요. 고메 씨는 이 책에서 자신이 법원의 행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중의 도덕 재판에서 죄인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라는 그러한 지안 고메 씨의 자서전을 다뤘던 겁니다. 부르마는 계속 편집장으로 일하려면 사과하라는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지은이는요, 부르마 사례가 자유주의자들이 사방에서 공격받으며 자신의 자유의지를 꺾고 표현의 자유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는 전형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미국 민주당에서도 일했던 여론조사 분석가인 데이비드 쇼 역시 흑인 용의자가 백인 경찰의 손에 폭력적으로 살해된 플로이드 사건 직후인 2020년 5월 달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때문에 이분은 실직을 했다고 합니다. 1968년 4월 마틴 루더 킹 주니어 목사 암살 이후 벌어진 인종폭동은 주변 지역 민주당 지지율을 2%포인트가량 떨어뜨려 1968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라는 이 글 내용을 본인의 글도 아니고 이 글 내용을 인용을 한 거였는데 음, 쇼의 이 포스팅이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라는 운동을 방해한다라고 오해를 받으면서 공격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 지은이는요, 미국 좌파 진영이 정치적 올바름을 중심으로 취소 문화와 정체성 정치를 확산하고 자신들의 생각, 신념, 행동 체계를 사회 전반에 강요해 왔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취소 문화는 유명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과거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발언, 행동을 현재의 기준으로 고발, 비난해서 사회적 지위, 평판, 심지어 일자리를 잃게 하는 현상을 취소 문화라고 하고요. 일부에선 이런 흐름이 지나치면 획일주의, 전체주의, 근본주의 사회가 될 수 있으며 자칫 집단의 압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뉴욕타임즈는 2022년 3월 미국이 현재 자유로운 개인의 근본적 권리, 즉 욕을 먹거나 외면당할 우려 없이 자기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의견을 밝힐 권리를 잃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가 두려워서 일부 국민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여기는 미국인이 84%나 되고요. 55%는요. 비난, 비판이 두려워 입을 닫은 지 오래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입막음은
미국 사회 전반의 현상일 뿐만 아니라 백인이 레게 머리를 하거나 비유대인 블로거가 요리 잡지 사이트에 유대 전통 과자 사진과 레시피를 게시하면 문화적 전유라는 비판을 듣기도 하고 이미 학교에서는 비슷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콜럼버스는 수많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죽음에 빠뜨린 사악한 사업가로 교육된 지 오래되었고 미국 건국 기념일이 1776년 독립선언일이 아니라 1619년 첫 노예가 버지니아에 도착한 날이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 주장도 아주 팽팽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은이는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 공화당이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일부 좌파의 근본주의와 권위주의적 위협을 외면하는 것은 사회적 태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책은 잘못된 단어라고 하는 이 책의 부제는 정치적 올바름은 어떻게 우리를 침묵시키는가라고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취소문화, 정체성 정치 등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의 자유에 입막음을 하는 이미지를 그려 넣었고요. 진보의 길 전체주의, PC 운동에 대한 난상 토론인데 조금 제가 2019년에 나온 기사이긴 하지만 조던 피터슨이라고 요즘에 아주 핫한 보수주의자죠.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던 피터슨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치 판단의 영역에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 2대 2로 토론을 합니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그런데 이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조던 피터슨과 함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이분의 반대하는 이유는요. 진짜 이유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은 반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피터슨은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냐면요. 정치적 올바름에만 집착할 때 세상은 통제와 검열로 치닫게 되는 것이 이 피터슨의 PC 운동의 반대고 뿐만 아니라 통제와 검열 강화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면 전체주의 세상이 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좌파들이 주장하는 결과의 평등도 그 연장선에서 본다면 혐오스러운 개념이라고 아예 내놓고 비난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PC운동 지지자들의 이야기는 힘을 사용하고 특권을 누려온 사람들이 아까 우리 이야기했었죠. 주류, 이제 사회 정의도 사회 정의, 그다음 정체성 정치, 교차성 이론의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지금 사회를 해석할 때 이 특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주류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역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힘을 사용하고 특권을 누려온 사람들이 그들만의 특별한 경우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골칫거리가 됐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자유로운 시민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 올바름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인간성을 존중하는 방법, 예, 과연 어떠한 것이 진정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존엄하게 하는지 이 부분은 PC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결국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PC 운동에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 전체주의, 정치적 올바름을 피터슨이 이야기하기에 전체주의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러셀 커크 역시 지적인 사람들의 보수주의 안내서 5장 가족에서 조지 오웰의 1984를 예로 들면서 전체주의를 경고했던 이 1984에 나왔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체계적으로 염탐하라. 배우고 그들의 파멸을
유도하도록 승인받은 런던의 아이들을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주입받게 되면은요, 선과 악, 이분법밖에 없게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를 염탐하는 것이 나쁜 거지만은 어, 이런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주입받은 아이들은 염탐을 하는 것이 선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신 스스로를 파멸하도록 그런 승인받은 아이들로 자라게 되고 또 그런 아이들을 묘사한다라고 커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저 스크루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 철학자이면서 보수주의자인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단적 사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혹독하게 진행되는 언어 통제에 사물을 묘사하는 자연스러운 방법과 전통적 분야에 가해진 폭력, 기억의 삭제와 주도 면밀한 과거 탈색 등은 모두 1984에서 기분 나쁘게 묘사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정치적 올바름과 어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듯하고요. 정치적 올바름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으로 이러한 어 1984에서 보여진 이러한 현상으로 진행되어져 갈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로저 스크로터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우리 시대에 금지된 주의 혹은 혐오, 예컨대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동성애 혐오, 성전환 혐오, 무슬림 혐오 등 어느 하나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악마처럼 취급되거나 무시된다. 포용에 헌신하는 사회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혐오는 그 대상이 보수주의자일 때뿐이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을 혐오합니다. 누가 혐오하냐면 바로 진보주의자들이죠. 여기 지금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동성애 혐오, 성전환 혐오, 무슬림 혐오. 보수주의자들이라면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보수주의자들이라면은 여기에 지금 두세 가지들은 다 걸리는 혐오자들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크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식인들의 세계에서 아주 핍집해진 보수주의자들은 스스로를 규정하는 방법을 불가피하게 바꿔야만 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지키려 왜 싸우는지를 자각하게 해주는 문화 전쟁을 그 방법의 핵심 요소로 삼았다. 정치적 올바름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찾는 일이 이제는 현대 보수주의자들의 과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현대 보수주의자로서 어떻게 정치적 올바름을 바르게 알고 그에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정치적 올바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치적 올바름은요, 68 혁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68 혁명은 프랑스 낭테르 대학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기숙사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음을 불공정하다며 시위가 시작되었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설명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시위가 시작됨과 동시에 때를 맞춰서 다니엘 콤베디티라고 하는 카리스마적인 선동가가 혁명의 새로운 인물로 등장하면서 시작된 혁명이 바로 이 68 혁명입니다. 68 혁명 구호로는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상상력에게 모든 권력을. 파괴와 열정은 창조적 희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경찰을 없애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것만 봐도 벌써 전통의 반기를 드는 그런 냄새가 물씬 나지 않습니까? 2007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68 혁명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 68 혁명 운동의 과도한 평등주의 사상으로 자본주의의 도덕적
가치가 훼손되었고 시민 정신이 손상되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프랑스의 성과와 보상의 원칙 그리고 땅의 가치가 되살아나도록 하겠다라고 이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야기했고요. 68 혁명은 결국 서구 전통적 가치 해체를 부르짖었던 그런 혁명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68 혁명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히피들도 나타나고요. 동성애자들도 이제는 소수가 아닌 예, 소수자로서 동성애자들이 이제 세력을 점점 확장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페미니즘도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68혁명에게 지대하게 영향을 주었던 철학 사상이 있는데요.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수주의 아버지인 에드먼드 버크가 했던 이야기와 비교해 보도록 해보세요. 사회는 있는 그대로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 사회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 이렇게 막스 호르크하이머와 테오도르 아도르노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이분이 호르크하이머고요. 이분이 아도르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둘 다 유대인이고 호르크하이머는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갔고 아도르노와는 1922년에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아도르노는 68 혁명 때 수업을 휴강하지 않고 계속 했었었는데요. 이때 그 여학생이 아도르노 앞에서 시위를 한 것에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왜 시위를 했냐면은 휴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이제 여자 대학생이 아도르노 앞에서 시위를 한 거죠. 그거를 본 이 아도르노가 충격을 받고 강단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두 번의 세계전쟁을 본 이 두 저자는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두 명의 공동 저자로 발표를 하는데요. 계몽을 되짚어 본다는 의미에서 계몽에 관한 계몽이라고도 합니다. 어,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계몽은 자유가 아닌 더 큰 억압의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서구의 자랑이었던 근대성은 허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을 주체로 자유롭게 선택, 차의 책임의 원리를 적용한 사회가 바로 근대성인데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서구 문명을 예, 거부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했듯이 이 개인이라고 하는 주체가 나온 때에는 아테네의 이성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토대도 함께 개인을 주체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결국 계몽의 변증법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서구 문명의 자랑을 예, 결국은 허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허버트 마르쿠제라고 하는 이 분인데 이분 역시 68 혁명과 성해체 철학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끼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막스주의자면서 프로이드를 굉장히 많이 신뢰했던 그런 철학자이기도 하는데요. 여기도 나오죠. 마르크스와 프로이트를 결합한 허버트 마르쿠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에로스와 문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 역시 프로이트 이론의 철학적 연구라고 연구를 토대로 예,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베를린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베를린 대학에서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강단 위까지 예, 너무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강단 위까지 대학생들이 와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르크제가 어떤 인물인지 조금 저희들이
깊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기사를 검색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회철학자 마르쿠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의 근거였던 착취와 혁명 개념을 억압과 해방으로 대치를 한 인물입니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프로이트의 욕구 이론을 접합한 에로스와 문명을 1955년 발간하게 되는데요. 마르크제가 말한 에로스는 자유와 해방을 지향하는 진정한 욕구의 원천이자 삶의 총체적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자파의 상상력이라는 책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 책은 마르쿠제를 차용한 에로스 효과란 개념을 내놓고 민중이 스스로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직관적 믿음으로 일시에 자발적으로 봉기하는 현상을 에로스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프랑스 파리 꼬민 광주의 5.18 민중항쟁 그리고 1996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미국 시애틀에서 벌인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반대 시위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미국 신자파의 대부 허버트 마르쿠제를 소개하고 있고요. 이 마르쿠제라고 하는 인물은 히틀러가 독일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자들은 모두 미국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 다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세워졌는데요. 역시 마르쿠제도 1935년에 미국으로 피난을 갔었고요. 근데 마르쿠제가 미국에서 머물러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요. 독일에서 전통적 서구 문화를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미국의 문화를 이제 파괴하는 것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어, 신자포의 대부라는 별명을 마르쿠제가 얻으면서 1950년대에 마르쿠제는 자본주의 사회를 바꾸는 주체는 흑인 학생, 페미니스트 여성,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연합이라고 보면서 이 마르쿠제는 어, 그의 책 에로스와 문명 아까 소개해드렸죠. 그곳에서 그 책에서 그는 성을 억제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우리는 쾌락 원리를 실제 원리로 고양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이 아니라 섹스를 하라라고 하는 반전 에로스 사상을 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크제는요, 해방의 관용을 멱살을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보수주의자가 잘 알아둬야 될 부분이어서 소개합니다. 마르크제가 말하는 관용이란 좌파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요. 우리 보수들인 우파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에 대한 불관용, 보수 우파들의 생각은 모두 불관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저 스크루턴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이 시대의 혐오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보수주의자들만 포용할 수 없는 거죠. 1960년대 마르쿠제는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서 음탕과 사회적 무책임, 세대 간 그리고 가족과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권위 부정 등 퇴폐적이고 좀먹는 관념들을 좌파 학생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신좌파의 족장 그루가 되었고요. 그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화 마르크스주의를 미국의 배분 시대에 주입하면서 마르쿠제의 영향 아래 일어난 유럽 68 학생 운동, 아까 제가 설명하였던 68 혁명을 말하고요. 3M, 3M을 말하는데 세 가지 M입니다. 막스, 마오, 마오쩌둥, 그다음 마르크제. 이 3M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3K, 킨델 자녀, 그다음에 부업, 그다음에 교회 이렇게 세 가지 K를 얘기했는데 이 자녀, 부업, 교회를 정복하고자 했다. 이들은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론적으로 제시한 문화 마르크스주의를 가시적으로 현실화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문화 마르크스주의가 여러분들도 많이 이야기 들어봤을 텐데 문화 막시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68 혁명에 대한 이야기 제가 아까 자세하게 얘기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하겠습니다.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성차별주의와 성억압을 해체하기 위한 싸움, 다시 말해서 성적 차이를 쟁점으로 조직된 운동이 바로 이 68 혁명이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남학생이 낭테르대에서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 각자의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학교 측이 과도하게 통제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남학생이 몰래 여자 기숙사에 들어갔다 발각되고 또 학교는 경찰을 불러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학교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학생 봉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68혁명이 끝나면서요. 1970년대에 페미니즘의 두 번째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68혁명은 세계적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해진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케이트 밀렛이라고 하는 페미니즘 철학자가 성정치학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페미니즘 운동을 펼치게 되고요. 이 성정치학에서 케이트 멜렛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제도화된 남성 중심 지배 이데올로기인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은 교묘한 형태로 내면의 식민화에 빠지게 된다고 진단하면서 제2 물결 페미니즘 운동을 최전선에서 이끈 케이트 밀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정치학 초판을 출간하게 됐다고 얘기하면서 이 책에서요, 정치를 정당 중심으로 한 협소한 개념으로 보지 않고 권력으로 구조화된 관계와 배치로 정의의 가부장제에서 성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함의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제2 물결의 페미니즘 운동이 이론적,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제2차 페미니즘 물결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잠시 1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020년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가족 정의 삭제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금지 명시를 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요. 2021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 세상 모든 가족 함께라며 혼인, 혈연, 입양을 넘어 가족의 범위로 확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고 그때 당시에 아마 우리나라 회사원, 공무원, 선생님까지도 모두 성인들이 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8혁명에 큰 영향을 끼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도르노, 또 호르카이머, 마르크제 모두를 우리는 유토피아 이론가들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68혁명 이후 신좌파와 페미니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신좌파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신좌파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3인방을 꼽겠습니다. 자크 데리다, 미셸 푸코, 질 들레즈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바로 이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탈근대가 속도를 내었다고 해야 할까요? 1강에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해체 철학자였던 데리다로 인해서 그동안 서양 철학의 개념이 해체되었고 또 들레즈는 존재론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한마디로 파편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현대가 개별자들의 세상이 되도록 만든 장본인이 이 들레즈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마지막 푸코는 워낙 유명해서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람은 본인이 에이즈로 죽었고요. 또 동성애자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 규명을 위해서 그래서 철학을 정말 열심히 철학했던 사람이었고요. 성의 역사라든지 광기의 역사, 뭐 감시와 처벌, 뭐 이런 저서들 말고도 많은 책을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푸코는 모든 관계를 권력으로 해석하였었는데요. 미시 권력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 이러한 관계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해석을 하였던 그런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실 푸코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요, 이런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이러한 관계 안에서 당연히 어느 한쪽은 위계 질서에 의하여서 억압을 당하는 쪽이 생기게 됩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준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런 푸코는 사회를 탈구축한 철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퀴어 이론을 주장한 주디스 버틀러 역시 이 푸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족을 소멸하는 데 또 이 주디스 버틀러가 아주 큰 기여를 한 철학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 이 미셸 푸코 역시 주디스 버틀러와 함께 여러분들 기억을 좀 잘하고 계시면은 앞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68혁명 이후 신좌파와 페미니즘의 등장이 중요한 것은 68혁명을 전후로 혁명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건데요. 호르카이머는 그 당시 자본주의가 강력한 지위를 가지면서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인하여서 노동자의 계급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목격하고 혁명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은 착취와 소외와 차별과 불평등과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러한 계급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호르크하이머는 진단을 내렸던 거죠. 그러나 이 노동자 계급을 문화혁명의 주체로 새롭게 이론적 배경이 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크제라고 하는 철학자로서 착취와 혁명을 억압과 해방으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혁명 주체로 계급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요.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뿐 아니라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자유주의자나 사회주의자나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이 항상 있어 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프랑스 혁명은 자유주의자들의 혁명이었고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보수적인 가치들이 그 당시 철의 장막인 소련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68 혁명 이후 출현하게 된 신좌파의 큰 그림이 있는데요. 마르크스의 후예들답게 자본주의 해체를 하는 것이 여전히 그들의 사명입니다. 페미니즘 역시 그렇고요. 결국 마르크제가 착안해낸 억압과 해방이라는 것의 초점은 예루살렘과 아테네의 기반으로 형성된 근대성과 이로 인하여 형성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고요. 결국 가정을 해체시킴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신좌파의 새로운 전략을 파악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이정훈 교수님의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새로운 혁명의 주체가 68 혁명 이후 조성되게 되는데요. 정일건 교수님은 이 새로운 계급을 희생자 계급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혁명의 주체로는 약자, 여성이고 장애자인 분들, 또 소수자, 성소수자가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 이민자, 이렇게 희생자인데요. 바로 이 희생자 계급을 주체로 한 사회정의 이데올로기, 정체성 정치, 교차성 이론이 21세기의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되었고요. 이런 사유의 뿌리는 결국 보수주의의 뿌리와는 대척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정치적 올바른 논쟁이 시작되는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980년 후반에 미국 대학에서는 소수자 인권을 침해하는 보수주의자들에 대해서 수정헌법 14조의 평등의 원리로 규제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요. 이에 반해 보수 진영에서는 수정헌법 1조인 자유의 원리에 입각하여서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반발하며 법적 논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후 점점 대학에서는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점차 사회 문화로 확산이 되면서 이를 어긴 보수 진영의 사람은 심한 비난을 공개적으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정치적 올바름을 보다 우리 그 보수주의자들이 세심하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요, 오랜 시간 우리들이 전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가족이라는 전통적 제도도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차별적 언어를 규제하는 언어 규범이라든지 또 포용의 세계에서는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불가능으로 인한 그런 비난과 공개적인 비난이나 또 그런 어떤 처벌들, 그리고 또 이렇게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그들만의 새로운 도덕을 제시하는 정치적 올바름은 조던 피터슨의 말처럼 감시와 통제로 제기하는 전체주의의 모습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반드시 보수주의자들은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전통적으로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공정하게 판단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범법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고 또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정의였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정의가 새롭게 정의가 되면서 그러니까 재정의가 되고 있는 거죠. 사회정의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억압적 체제, 구조를 해체하여서 피해자들에게 이 억압적이고 구조적인 그 곳에서 억압받았던 이런 피해자들에게 재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결과의 평등을 사회정의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재정이 된 사회정의나 혹은 정체성 정치나 교차성 이론이 누구에게나 공감받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라는 가설 아래 성소수자나 성적 지향, 그리고 젠더, 트랜스젠더, 퀴어와 같은 68혁명 이후 새롭게 태어난 혁명의 주체들은 더욱더 힘을 얻으며 그들의 권리를 찾고 그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승인을 모두 받게 되겠지요. 그러할 때에 포스트 휴먼, 탈인간이죠. 이런 포스트 휴먼이 출현하게 된다면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특히 의학계에서 장애인들에게 팔과 다리를 로봇팔이나 또 로봇 다리로 교체하다가 일반인에게도 교체를 허락한다면요. 또 인간의 뇌를 대신하여 칩을 머리에 이렇게 머리 심는다면요. 비혼 출산이나 대리모 출산이 윤리적인 사회 합의가 없어도 출산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에 절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오버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 휴먼이 소수자로 자신들의 개인의 자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일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40년 결혼 제도가 소멸되고 로봇과 사랑을 나누는 인간이 생기게 되고 로봇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였을 때 정치적 올바름으로 미래의 보수주의자들의 입을 막는다면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가족 해체를 그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나요? 우리들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포스트 휴먼이 상용화되었을 때, 그리고 제가 1강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2040년 결혼 제도가 소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봤었던 부분을 기억하시면서요. 이렇게 로봇 로맨스가 나올 뿐만 아니라 로봇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정말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들의 성적 지향을 여전히 우리 보수주의자들도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한번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과의 연애 시대가 다가온다. 이미 상용화도 결혼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기사는 2020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 번 로봇 애인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인간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영화 AI에서 등장하는 섹스 로봇 지골로의 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먼 훗날의 얘기로 다루었던 섹스 로봇의 상용화가 코앞에 놓인 그 현실에 문제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2020년에는요, 로봇과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겠다는 호주 남성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로봇을 사랑하는 지오프 갈라거라고 하는 남성이고요. 이 로봇의 이름은 엠마라고 합니다. 호주의 한 남성이 중국에서 구매한 엠마라는 로봇과 사랑에 빠져 곧 결혼까지 하겠다고 선언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지오프 갈라거는 로봇 엠마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고 이 로봇이 자신의 삶에 생기를 넣어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로봇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고 또 이 엠마라고 하는 로봇과 약혼을 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저는 실제 여성과의 사랑은 포기했지만 저에게는 엠마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는 법적인 부부가 아직 아니지만 자신은 로봇이 이 엠마가 자신의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로봇 엠마에게는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끼워주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네요.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엠마가 끼고 있는 이 반지가 약혼 반지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로봇과 결혼한 호주 최초의 남성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트랜스젠더와 이렇게 로봇과 결혼을 실제화하여서 로봇가 아내라고 생각하는 이 지오프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도요, 과학의 힘을 빌려서 수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적인 성인 XX, XY는 절대로 변하지 못하죠.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결혼은 이런 로봇이나 어떤 기계, 물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될 수 없다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자연의 성과 똑같은 이치로,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야 되는 것은 불변의 어, 이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젠더에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논리나 이 엠마를 아내로 생각하고 있는 지오프의 논리나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이 사회적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거고 이제 앞으로 이런 지오프 같은 사람들도 어, 동일하게 트랜스젠더와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가족을 수호해야 하고 가족을 복구해야 되는지 정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정신을 토대로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죠. 우리 보수주의자들은요. 보수주의자는 불변의 도덕적 질서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에드먼드 버크의 이야기입니다. 보수의 정신 두 번째, 사회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산자, 죽은 자, 그리고 장차 태어날 자들 간의 동업이다. 그리고 마지막 러셀 커크의 보수의 정신 세 번째, 권위와 규범이 결여된 질서는 유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수의 정신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언급하였던 자율적인 주체의 그 권위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좀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고민에서부터 가족 해체의 문제를 저희들이 좀 짚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보수주의자들은요, 그래서 사명이 있습니다. 아까 로저 스크루터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의 과제로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한 그 보수주의자들의 과제를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우리 보수주의자들의 사명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을 수호하려고 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보수주의자들은요, 문명의 보존자이면서 유산의 청지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버크의 영향으로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문명의 보존자가 되고 커크가 말한 대로 유산의 청지기가 되는 사명을 받아서 이 불이한 정치적 올바름에서 가족을 반드시 수호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는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이제 이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보수주의자는요, 반드시 개인의 독립성을 습득해야 합니다. 개인주의와는 다릅니다. 개인의 독립성은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아닙니다. 불변의 도덕적 질서가 존재하도록 만든 초월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로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개인의 독립성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개인의 독립성을 가진 탁월한 개인은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 군중의 광기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양심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양심은 도덕성의 핵심이고요. 또 양심은 사람의 행동과 동기의 도덕적 특성을 파악해 그것이 도덕률에 일치하도록 명령하는 능력을 양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불이 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많이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타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커크는 신과 인류를 향한 권리와 의무가 우리 보수주의자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세계는 전통적인 가족이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신과 인류를 향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 이렇게 신과 인류를 향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는 보수주의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간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자연에게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도 인간 본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야구장 게임의 룰은 지키라고 있는 것처럼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래 가족이라는 제도 역시 그 룰을 지켜야만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불변의 자연의 성이라는 법칙 아래 결혼제도와 가족제도는 전통과 생활 양식으로 그 무수한 시간에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가족이 도덕적이라고 죽은 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이런 불의에 대해 대항을 해야 합니다. 어, 러셀 커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대적인 비평가는 보수주의자들이 모든 사회적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바라본다고 말해왔다.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전제하에서 볼 때 이는 매우 맞는 말이다. 여기 오타네요. 이해하다가 아니고 이해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도덕과 보수주의자들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상관관계를 갖게 되고요. 릭 센토롬의 이야기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가족은 도덕적이다. 가족은 옳지 못한 것과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은 정의의 선봉이며 불의에 대한 최선의 방어이다. 건강한 가족은 가치와 미덕을 만들어낸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의 한 줄기인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상정을 코앞에 두고 있죠. 그리고 저희들은 오늘 강의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러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발현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치적 올바름 그 안 깊숙한 곳에서 전통적인 가치나 제도들을 훼손하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덕을 만들어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보수주의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전체주의로 가려고 하는 이러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보수주의자들은요, 어, 가족은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면서 정치적 올바름의 이 불의를 반드시 봉쇄해 나가도록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3강 가족 보수주의 그리고 PC 정치적 올바름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